부터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이 함께하는 깊어가는 가을밤, 이제는 진실을 말하자 원톡입니다. 원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실 분은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약 20여 년 동안 자유주의 연대, 자유주의 운동을 많이 해주셨고요. 바른사회 시민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제시민단체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탁견을 발표해 주시고 또 칼럼을 쓰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정치 철학을 얘기를 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김주성 총장님 모셔서 여는 말씀 30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같이 대화를 좀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숫자는 여기 500명밖에 안 되지만 5,000명 모인 것처럼 박수 시작!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71학번이에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삼선계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 대통령 삼성위원회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하고 휴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 그때 대학 시절서부터 젊은 시절은 전부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립하는 그 의식 구조를 갖고 자랐고요.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날 때는 83년에 떠났는데 늦게 떠났죠. 그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 떠났는데, 그때는 왜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박정희랑 저렇게 싸우려면 싸우다 보면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 공산주의는 제대로 좀 알고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그 절박함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제 처음에 캐피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한 1년 반 읽고 나니까 이상하게 문제 풀리질 않아요. 의문이 풀리질 않고,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면 이 세상에 다 긁고 나 혼자 놀아요. 그게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화가 나고, 우리나라도 화가 나고, 주위의 친구들도 화가 나고, 학생운동 하고 온 친구들도 저보다 다 위대한 친구들인데 걔들한테도 화가 나고. 그래서 이거 잘못이구나. 나 혼자 앓고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는 완전 독불장군인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다시 전통 학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겨우 자유주의가 읽히기 시작했고, 그때 겨우 정치철학 제가 했었는데 플라톤이 읽히기 시작했고, 그때서부터 이제 돌기 시작을 해서 87년에 저희가 거기에서 교민들하고 같이, 교민들이 데모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87년에 저희 텍사스 오스틴이었는데 교민사회에서 제일 먼저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91년도에 제가 돌아와서 정치학교에 가서 발표를 하고, 나는 자유주의자라고 그때 이제 논문 발표를 하고서 스스로 나를 규정을 했더니, 그때 친구들이, 주위의 학자들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자유주의라는 말을 못하는 시절이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와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한국교원대학교에 부임해서 거기에서 이제 정치학을 가르치고 한국 정치를 가르치다가 2006년도에 안병직 교수한테 소환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뉴라이트 운동을 하면서 이제 기고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고가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한국 정치도 공부를 많이 해보고, 또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더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삼은 거는요, 이겁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거냐. 그동안에 참 많은 고생들을 해서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듯이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최초의 나라이고, 가장 모범적인 나라라고 다들 찬양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잘 만들어졌나를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무너지는 게 무슨 어떤 형태로 무너지고 있느냐, 뭘로 무너지고 있느냐, 무너진 건 뭘로 봐야 되느냐 라는 거를 두 번째 주제로 삼고, 마지막에 그러면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 세 개의 테마로다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실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제 이 과거 얘기 조금 이렇게 좀 더듬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건국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국가의 세입 예산이 200억 환이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세출 예산은 2천억 환이었습니다. 세출의 규모에 비해서 세입이 10%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이 90%는 어떻게 메꿨겠습니까? 예? 미국 원조죠. 미국 원조, 이 전 세계에서 세계 역사상 전승국이 패전국 아니면 점령지에다가 원조하는 역사 들어봤습니까?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최초였습니다. 미국이 나쁜 짓인가요? 원조한 게? 미국이 우리 원조해 준 것이 아주 나쁜 겁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고맙지 않습니까? 그 원조로 우리가 이제 버텼는데, 그때 군대가 어땠냐면, 한국군이 만들어졌을 때 미군 장교가 인상기를 남긴 게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면 메모아에 비망록에 쓴 게 그거예요. 우리 한국 이제 떠나면서 한국 국방수비대를 보니까 언젠가 본 것 같다. 근데 언젠가 본 것 같다라는 이 군대가 어느 군대였냐면, 미국 독립전쟁 때 민병대를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장이 안 돼 있었던. 그렇죠. 민병대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때는 총을 이렇게 쏘면은요, 서서 쏩니다. 서서 쏘면 그 뒤에 가서 이걸 또 총신을 닦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그럼 가운데서 다 닦은 친구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다시 쏩니다. 그래서 세 줄로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복해가지고 쏘는 이런 저희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동학군들이 이 우금치에서 3만 명이 죽을 때 캐틀러 다연장 그거에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나온 이런 시대에 우리 국군이 그 정도였어요. 게다가 우리 국군의, 잘 아시듯이 우리 국군의 10%는 남노당 계열.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건데, 그 이전에 이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이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니까 자본주의 찬성이 몇 프로 나온 줄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자본주의를 가자는 게 14%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가자는 거는 얼마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7%. 그래서 자본주의 가자는 게 2배 많았는데, 사회주의 가자는 게 몇 프로 나왔냐면 사회주의가 70% 나왔습니다. 그러니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 잘 모를 때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자본주의라는 것은 거의 없었던, 이 나라를 그런 열악한 속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잘 아시지만 그렇게 열악한 속에서 이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토지개혁 금방 해서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아마 토지개혁 안 했었으면은 호남에 또 모든 농민들의 마음을 못 얻었을 겁니다. 이 토지개혁을 하고 나서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금 받는 거 보니까 마분지에다가 쌀알을 다 세는 거 보고서 호남 농민들이 학을 뗀 거 아닙니까? 야, 이놈들은 뭐 일본 애들보다 더 지독하다.
이게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만든 건데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죠.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 힘들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한테 우리들이 가장 하는 것은 뭐냐면 신생국에서는 세 가지의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근대 국가를 세우는 것. 우리는 근대 국가를 조선 말에 못 세워가지고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근대 국가를 만드는 이 임무, 이게 건국이죠. 이거와 그 다음에 자본경제 발전, 이것과 그 다음에 민주정치를 확립시키는 이 세 가지의 목표가 어느 신생국이든 다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근대국가였습니다. 근대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상비군 만들고 안보 확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대부분 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주권 확립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재정 자립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재정 자립이 10%밖에 안 됐었던 이거를 출발해가지고 맨 먼저 이분이 해낸 것이 53년도에 미국과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든 거죠.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기 전에 그 휴전을 하자 그러니까 미국 안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호 방위 조약 아니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서 6월 3일 10년치 날 저기를 해버렸죠. 반공포로 석방을 2만여 명을 해버렸죠.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처칠이 이 수염을 깎다가 갑자기 이걸 떨어뜨리면서 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친구 어디서 지가 잡은 거야? 다 남이 잡은 거 가지고서 지가 이걸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반공포로 석방을 해서 미국이 안 되겠다. 이 사람 이승만이 노하면은 휴전협정을 못 맺겠다 해서 이제 휴전협정을 맺기 위해서 그때 10월 달에 저기를 했죠. 휴전협정 내락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61년도에 조중 상호 방위 조약, 수호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한테 상호 방위 조약 한다면서 뭐 요구한 거 있습니까? 북한은요, 주울레는 57년도에 백두산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보상으로 백두산에 2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압박을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58년도에 와가지고선 거길 전부 자연보호구역으로 다 만들어 놓고요. 들어와가지고 한국 군이나 북한 주민들이 나오면은 막 위협하고서 이승만을 김일성을 부릅니다. 여기서 무력 충돌하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그때 말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김일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무들이 원한다면 평양 땅도 내가 내놓겠어. 우리 사이에는 혁명적인 동지애가 있는 거 아니오. 남쪽에서 미제만 물리친다면 당신과 우리는 한 몸이 될 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가시면은 백두산에 가시면은 그 봉우리가 18개 있죠. 18개 중에 몇 개가 우리 겁니까? 기억 혹시 하십니까? 가신 분들? 몇 개쯤 우리 걸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모르겠어요. 한번 게스해보세요. 만절 3개, 4개. 예, 그래도 우리가 10개고 그쪽이 8개입니다. 그거를 주울레가 중간에 들어서 갈라줬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지식인들한테는 주울레 인상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본래 주울레가 다 내놓으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서 백두산 정상도 갈라버렸잖아요. 정상을 두 마리 가져갔잖아요. 아니 정상에 거기에 이제 봉우리가 18개예요. 아니 저 천지. 천지 그래서 이게 잘랐죠. 전부 다 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은 저쪽이 더 많아요. 봉우리는 우리 쪽이 많은데 그 정상 천지 영상은 우리가 훨씬 적어요. 적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아니,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땅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외교 전략은 원교 근공 정책입니다. 먼 나라하고 친하고 가까운 나라는 땅 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미국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저렇게 우리의 영봉을 뺏어간 나라인데도 우리 한국 지식인들한테 중국에 대한 인상이 좋은 거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가 미국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를 맞으면서 만들어낸 게 대단하다는 거고요. 60년대 가면은 우리가 교육도 이미 벌써 우리 잘 알지만 제가 사범대학 나와서 하는데 18개의 교육대학을 전 곳에 다 만들어가지고요. 벌써 그때는 문맹을 거의 다 퇴치하고 60년 4.19 날 때는 대학생들이 5만 명이더라고요. 5만 명인데 그게 어느 숫자냐면 영국의 대학생 숫자와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안보와 교육을 만들어 놓고 재정 문제는 언제 풀리냐면 박정희 들어가서 풀립니다. 박정희 전에는 62년도에 50%까지 우리 재정 자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박정희로 넘어가죠. 박정희로 넘어가서 저는 박정희 시대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들이 뭐 다 잘 아는 거죠. 세계가 냉전 구조가 고착되면서 중국의 주계장막에 처지고 인도의 그 인구가 많은 인도에 이 간디는 물레를 돌려가지고 완전히 내수 확충형 경제로다가 완전히 가고 쿠바에서는 카스트로가 혁명이 나면서 남미 전체의 거대한 생산력이 전부 내수 쪽으로다가 묶이는데 이때 박정희가 나간 것이 수출 주도형 아닙니까? 이 수출 주도형의 경제 전략이라는 것을 스티브 글리프라는 노벨 수상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경제학의 제일 원칙이 비교 우위론인데 이거는 한국에서 하는 거 보고 나서는 비교 우위론이 두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지껏 추구했던 건 정태적 비교 우위론인데 이거 새로 한국에서 한 거는 전략적 비교 우위론. 한쪽에다가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니까 그게 오히려 생산비가 낮춰져 가지고 비교 우위가 돼서 그걸로다가 무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국부를 창출하는. 그래서 박정희는 오히려 박정희 팀들이 만든 거는 전략적 비교 우위론이라고 새로운 이론을 자기네들이 쓰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재밌게 얘기 들었는데 박정희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모택동이라든가 간디라든가 카스트로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완전히 구시대적인 아이디어를 넘지를 못하고 또 중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대약준 운동한다고 4,500만이 죽고요. 굶어 죽고 이런 시대에 우리 박정희는 82불짜리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 혹시 나세요?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북한이 얼마 되는지? 우리보다 잘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3배잖아요. 그죠? 필리핀은 우리 몇 배예요? 필리핀은 우리 10배였습니다. 820불이었죠. 이북은 240불이었고. 그런 굉장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나온 게 누굽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을 피를 흘려가지고 월남전에 가가지고서 10억 달러. 한일 협정하면서 우리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꺾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유무상 5억 달러 이상 가져오고 그 다음에 파독광부들 보내가지고 8,000명 보내고 간호사 보내가지고 거기서 오는 이 돈만 해도 우리 그때 GDP의 5% 이상이 차지할 정도로 거기서 많이 혜택받고
중동 건설하면서 우리 노동자들 가가지고서 많은 피땀 흘렸지 않습니까? 그 돈 갖다가 포철 세우고 경부 고속도로 닫고 해서 박정희가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72년도 2학년 되니까 박정희가 얘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그 1000불 소득에 100억 불 수출, 그 다음에 마이카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마이카가 뭔지도 좀 몰랐어요. 아셨습니까, 선생님? 마이카 아셨어요? 이 마이카가 뭔지. 초등학교 들은 거는 미국 애들은 두 사람 반, 2.5인당 차 한 대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두 사람 반 집안에 우리 식구가 10명이면 차가 몇 대, 4대씩이나 돼야 될 건데, 이 마이카라는 게 뭔지도 몰랐었는데, 이게 이제 박정희가 결국은 77년에 100억 불 수출하고, 1000불 하고, 그걸 달성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박정희가 거기서 그만두고 자기의 목표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진행돼가지고 이제, 됐죠. 이게,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 82불에서 우리가 그때 정치약 2000년도 가격으로 3000불 넘으면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는다는 게 세계적인 통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4.19는 당연히 넘어갈 수 없었던 거고요. 87년에 우리가 이 명목 가격으로 3,500불이었습니다. 3,500불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우리는 중산층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넥타이 부대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는 중산층이 형성이 돼서 이제 중산층이 형성이 되면 민주정치는 안정된다는 것은 예전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게 중산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그때 우리는 민주정치로 넘어와서 87년에 우리들은 민주정치로 다시 넘어간 거죠. 그래서 87년 체제가 이루어지고 다시 민주화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보수 쪽에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이 위대한 민주적인 영웅이 우리 자유우익에 이제 정착을 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놓은 것은 정치 관계법들을 우리들이 만들어가면서 돈 안 드는 뭐 부정이 없는 이거 체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2008년도가 1998년도가 이제 처음으로 보수 정권에서 우익 정권에서 좌익 정권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2008년도에 다시 우익 정권으로 넘어오니까 2008년도가 되면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두 가지 논점에서 세계의 가장 선진화된 민주주의로 평가가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헌팅턴 교수가 하버드 돌아가셨지만 이분 이론으로는 뭐냐면 평화적으로 정권이 2번 교체되게 되면 저희가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안정화되고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2008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지라고 영국의 유명한 매거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민주주의 지표를 내놓습니다. 인덱스를 내놓는데 그때 2008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진민주주의로 분류가 됩니다. 그 전에는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계속 오다가 2008년도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진민주주의, 풀 데모크라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은 건국이 어떻게 되면 60년 딱 걸렸다고 보여요. 48년에 시작해서 2008년에 선진민주국으로 완성한 해.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우리가 2010년도 되면은 G20을 하지 않습니까? G20을 할 때 우리가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우리 원조 받다가 원조 하는 나라다. 우리 미국은 여지껏 원조할 때 모든 농산품도 주고 많은 물건을 줬지만 우리는 물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주겠다. 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그때 많은 갈채를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갈채를 받았죠. 우리는 이렇게 한국을 잘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2008년도 이후에 이 나라는
그냥 잘 갈 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야당과 지금으로 보면은 좌파 당들하고 우리 우파 자유우파하고 좌파 정당들하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나가면 이 나라는 잘 발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톨러런스거든요. 상대방을 경쟁자로 인정을 해주고, 뮤추얼 레코니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이 나라는 잘 될 것이다. 그게 전 체제 완성이다 이렇게 봤는데, 경쟁자로 봤는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경쟁한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깨달았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들도 저들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길로 나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지껏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도 민주화에 많은 공헌을 했고, 우리랑 같이 우리의 파트너로서 같이 서로 주고받으며 나라를 같이 운영해 오려고 그런 마음으로 해왔다가 갑자기 당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방법에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력으로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죠? 무력을 동원하는 게 쿠데타도 있고 혁명도 있지만, 무력으로 군인과 이 장군들이 나서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군인들도 아닙니다. 장군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뭘로다가 무너뜨립니까? 이 사람들은 법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독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독재라는 게 뭔지 아시죠? 독재는요, 우리 쉽게 데피니션 하면 독재는 삼권이 분립이 안 되고 삼권이 통합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우리가 헌법의 1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민주국은 뭐고 공화국은 뭡니까? 민주와 공화가 합쳐진 건데, 공화라는 게 뭐냐면 분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립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공화주의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민주는 국민이 나서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아테네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이 민회에 모여가지고, 푸닉스라는 민회에 모여서 주요 사항들을 외교 관계와 세금 관계 모든 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인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민주주의는 뭐냐면 대표를 뽑는데 국민이 뽑는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대표를 뽑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 권력 간에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이 권력들이 서로 분립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저 사람들이 뭘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냐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서, 자유를 없애면서 민주주의 하나 갖고 가자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최장집 교수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거 쓸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를 끌어들이자. 그랬다가 무지무지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 내부에서. 그래가지고 개정판 낼 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아직 들여올 때가 아니다. 민주주의로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셨죠? 이분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이 집중이 되면 제일 먼저 없애는 것이 국민의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기본권이라는 항목으로 우리가 조항이 양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소유의 자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유는, 자유주의가 나온 이후에 이 자유는 아테네나 로마의 자유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준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이 준 겁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저항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저항권도 헌법이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건들면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이 정권을 때려 부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를 때려 부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권을 없애는 거죠. 모든 권력은 사회권이라고 해서 사회가 준다고, 국가가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고전적인 컨셉이고 고전적이고, 이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정부 체제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싸워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싸우는 이 자유를 키우려고 하는 것은 이건데,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합법적으로 독재하는 방법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법 통제입니다. 이 사람들 맨 처음에 들어와서 김명수를 세웠습니다. 김명수 세웠을 때 기억나십니까? 김명수가 대통령한테 90도 절을 했어요. 임명장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삼권의 수장이 어떻게 행정권에 90도 절을 합니까? 이 이후에 들어간 것이 헌법재판소를 벌써 과반수 이상, 9명 중에 6명으로 이 좌파로 다 바꿔놨고요. 저 대법원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장악하고 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사법자재라고 했었던, 사법자재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김명수는 한일협정을 거기에서 나왔었던 청구권을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사법자재를 추구했었던 우리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이 행정 원장을 갖다가 잡아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법권을 맨 처음에 잡는 게 뭐냐면, 몽테스키에도 얘기합니다. 사법하고 행정이 합해지면 못할 게 없다고. 왜 그러냐면 사법이 원하는 대로 다 때려잡아 여니까,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기는 거기에다가 합치는 게 뭐냐면 입법권이거든요. 입법권은요, 정당 정치를 하기 때문에 100% 통합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과반을 갖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잘 안 되는 거는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선진화법만 아니면 법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정치에는 정당 정치를 넘으면서 이 권력 집중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권력 집중을 잘 막아내야 되는데, 이걸 막는 가장 감시 기능을 누가 하냐면 언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로 가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이 정부가 하는 것이고, 저쪽에 베네수엘에서 하는 거고, 터키에서 하는 거고, 폴란드에서 하는 거고, 헝가리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다 뭐냐면 맨 먼저 사법부를 잡고요. 그 다음에 언론을 잡습니다. 우리 언론 보십시오. KBS 양승동이죠. 양승동 체제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미 열어가지고서 다 내쫓고요. 지금 거기에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60%가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습전하던 회사가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MBC 최승호 체제 아시죠? 거기 MBC 정상화위원회에서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 불법으로 다 지금 걸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무지하게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고소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강규영 교수는 맨날 고소당하느라고 짬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MBC 잡혔죠. 저기 잡혔습니다. 연합뉴스 잡혀있죠. JTBC 그렇죠. 지상파 방송 거의 다 잡혔습니다. 이번에 한상혁을 임명한 거는 뭐겠습니까? 안 잡히고 있는 유튜버들입니다. 유튜버들과 SNS에 가짜뉴스로 해가지고 잡을 겁니다. 지금 유튜버들이 많이 계신데, 구글에서 돈 나옵니까? 지금 엄청난 압력이 들어옵니다. 압력 들어오죠? 네, 네. 압력 들어오고 돈 버십니까? 광고를 일단 못 붙게 하고요. 네. 다 끊어졌다고 그러셨습니까? 벌써 이게 다 끊어졌습니다. 이 삼권 분립의 사법권을 잡고서 입법권과 함께 권력을 집중화시켜 놓고, 이걸 국민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언론을 잡습니다. 언론이 지금 남아있는데, 유튜브 이게 남아있는데, 이것마저 위험합니다, 지금. 이거 잡히면
이제 완전히 다 잡히는 거죠. 이게 바로 저쪽에서 가는 길이고, 지금 조국을 임명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고, 그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이나 우선 가는 게 선거법 개정입니다. 선거법 개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 독재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연동형 비례제를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공수처법을 올려놨습니다. 공수처법이 되면 경찰 국가 됩니다. 그 뭐 다 아시죠? 이 수사권하고 이 기소권을 분리시켜가지고 이 경찰하고 준다 그러는데, 경찰은 충성도가 넓고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거 아마 경찰 국가 가는 기초교 이것으로 판사들 꼼짝 못합니다. 판사서부터 고위 공직자들 전부 직권남용으로 다 잡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조국을 임명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우리들이 이 아스팔트 위로 국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대학생들도 이게 뭔가 하고서 지금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이 거리에 있는 분들도 길 가다가 우리들이 얘기하면 우리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 뭔가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한테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성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건국할 때의 심정 아니면 이거를 넘기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최대 위기거든요. 이게 87년이나 80년도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으로는 이 나라가 운명이 결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완강하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길은, 우리의 구호는 이겁니다. 자유입니다. 여지 민주라는 말로 이 나라는 덮여왔습니다. 끊임없이 민주라고 나왔습니다. 자유란 말을 되찾은 건 2017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걸렸을 때 자유한국당이 겨우 숨을 차리고 자유란 말을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념이 전혀 없어요. 저쪽은 계속 민주로 나왔는데.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국가가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자연권입니다. 누가 건드려도 이걸 건들게 되면 이거는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회를 지키지 못합니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말은 언제 태어났냐면 17세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자유는 로마법의 기원을 갖고 있지만, 이 자유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소유가 있습니다. 소유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유를 부정하는 자유는 전부 이상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그 짓을 많이 해요. 이 부분을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 이 자유를 보십시오. 정치적인 자유. 저는 이제 비전, 우린 뭘로 가야 되느냐. 5가지 자유로 저는 정리를 합니다. 정치적 자유화, 경제적 자유화, 언론의 자유화, 교육의 자유화, 동맹, 자유동맹의 자유우방과의 동맹 강화. 이 5개가 우리들이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국민들한테 많은 메시지를 던져서 국민들이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자유화는 뭐겠습니까? 정치적 자유화는요, 이 민주는 뭐냐면 다수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자유는 뭐냐면, 정치적 결정은 다수로 가되 소수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 제한이 깨지면 이건 저항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유가 더 본질적인 거죠. 현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대의 이 자유를 이 사람들이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싹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기 뜻대로, 남의 뜻이 아니라 조작되지 않은 이 드루킹 같은 이 사람들이나 수많은 이 관제 언론들이 화되어 가지고 국민을 세뇌하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자기 의사, 정치 의사를 가지고 이 정치 체제가 움직이게 하고 대표들이 그 의사에 따라서 이 정치를 하게 하는 이게 정치적 자유화. 경제적 자유화는 뭔지 그렇게 하고 정치적 자유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삼권 분립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저기입니다. 법하고 법보다 이전의 법 정신입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22명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채택해서 임명한 게 22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4년 전체를 거쳐서 11명 내지 12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반밖에도 안 왔는데 2배 이상 했습니다. 이거 불법입니까? 예?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정신 말씀하셨듯이 법정신의 위배입니다. 이건 뭐냐면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법에는 뭐냐면 기관별 자기 억제 이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서로 이렇게 대결해 놓고 나서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저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기본적인 법 정신인데 이 법 정신을 어기고 법만 갖다가 뒤집어 씌워서 합법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삼권 분립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자유정치가 무너지고 이것이 칼날을 향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잘 봐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이 부분 대해서 독립기관들, 이 삼권이 분립된 이 부분 잘 봐야 되고, 나중에 얘기했듯이 언론이 자유화되어야 되고, 그 독립기관들, 인권위원회라든가, 금융위원회라든가, 거래위원회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다 준독립기관들이죠. 이 독립기관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이게 다 이제 독립기관들, 중립기관들이거든요. 이 중립기관들이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독립성을 얻어야 됩니다. 이 정부에서는 지금 전부 이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다 집어넣은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정치 자유화라는 건 바로 국민들이 삼권 분립 만들어 놓고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일어나게 하고 독립기관들이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바로 정치 자유화입니다. 정치 자유화하고 여러분들 잘 아듯이 이제 경제 자유화는 자유시장에 맡기는 거죠. 저 친구들이 지금 일반 시장의 법칙을 이거를 받아들인 게 사회주의자들이 받아들인 것이 언제냐면은 1951년도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그때서부터 사회주의자들이 시장의 일반 법칙을 존중하고 그 자유민주주의 그 정치 틀 속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59년도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테스베르그 강령에 의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로 완전히 넘어왔죠.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은 삼인주의자들은 다 자유민주주의자들입니다. 우리처럼 사회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자유화라는 것이 지금 경제 민주화 얘기하면서 전부 경제를 갖다 공개념으로다가 개인의 소유권이라든가 개인의 그 기업 경영권을 다 때려잡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전부 다 회복해서 경제 자유화를 해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경제 자유가 중요하냐? 기업이요. 이 세상에 기업만큼 포퓰리스트가 없습니다. 기업가들 참 묘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포드라는 포드 있지 않습니까? 포드가 3,300불짜리를 우리 이병태 교수 얘기했듯이 650불짜리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히틀러한테 상 받았습니다, 그 친구. 그 패시스트들하고 상당히 통해요, 기업가들이. 이번에 이병태 교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핸드폰을 이게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91년도 넘어가가지고 그 계산해 보니까 760몇 억이 나왔다는 거네요. 760억짜리를 갖다가 이 100만 원도 안 되게 만들어내는 이게 자본가들이거든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은, 모든 기업은 전부 고품질의 저가격으로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 누가 혜택을 얻습니까? 이게 바로 경제 자유화가 모든 사람을 살찌우게 하는 거죠. 이거를 못하게 해가지고 현금 나눠줘봐야 경제 성장 다 무너져가지고 우리는 그 혜택을 전혀 못 입지 않습니까? 언론 자유화 해야 됩니다. 언론 자유화라는 거는 노조가 언론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전부 민언론이라고 합니다. 민주언론이라는 민주자를 붙인 언론들이 전부 노조가 언론을 지배하는, 데스크를 지배하는 이 체계로 넘어가는 건데, 이거를 자유화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데스크가 살아나가지고 이 자체가 국민들한테 얼만큼 어필할 수 있느냐를 기준 삼아가지고 기사를 작성하고 진실을 기초해가지고 그 국민 전체한테 그 언론을 견해들이 서로 주고받게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이게 언론 아닙니까? 언론 자유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언론이라는 민주자 해놓고 나서 전부 무너지고 있죠. 교육도 어떻게 됩니까? 교육 자유화시켜야 됩니다. 교육의 주권은,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국가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학부모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선택권을 학부모한테 주고 거기에 전부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스웨덴 같은 데도 어떻게 경쟁시키냐면 유치원에도 바우처를 줘가지고 국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똑같이 경쟁시킵니다. 국립유치원 사람들 정신없습니다. 사립유치원 안 되면 바우처를 못 받으니까 자기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체계를 전부 넘어가가지고 대학들도 전부 국가 돈 못 받으면은 존립이 안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예전에 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다가 지금 전부 국가에서 소나기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없애려는 게 뭡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그나마 새로 만드는 자립형 사립고라든가 외고라든가 과학고 다 없애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부모들한테 선택권을 완전히 다 빼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 보수 정권에서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다 완전히 교육 자유화 쪽으로 미래를 재건설, 다시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치도 자유화시키고 경제도 자유화시키고 언론 자유화시키고 교육 자유화시키는 이 네 가지가 거대한 우리의 비전이고, 이걸로 국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유를 위한, 지금 홍콩에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중국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도 거기에서 그 틈 속에서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유 문제, 중국이 저런 정치체제, 저런 괴물이 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계는 전부 몸에다가 생체 칩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국가에서 전부 컨트롤할 겁니다. 200만이 중국에서는 200만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국민의 모든 정보를 다 흡수해서 전부 검토해가지고 모든 사생활을 다 지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친구들 여기 나와가지고 제대로 말하는 친구 없습니다. 다 귓속말로 얘기를 하고 핸드폰으로는 절대 비밀 얘기 안 하고요. 자기 불만 얘기들 우리 와서 우리들 눈치 보면서 우리들 귓속말로 안전해질 것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한, 이 자유를 지켜야 우리 현대생활, 우리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후대들도 누릴 수 있고, 이 자유 세계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는 미래를 다시 재건설하는, 가장 자유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이 부분으로 힘을 다시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저기